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 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젊을 때는 밥 조금만 줄여도 금방 빠졌는데 50대 넘어가니까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해봐도 예전 같지 않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50대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로 쓰였어요.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연료로 썼단 말이죠.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뱃살로, 옆구리살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젊었을 때는 휘발유 넣으면 바로 달리는 차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휘발유를 넣어도 달리질 않고 기름통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0대나 60대 어르신 대부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젊었을 때처럼 다이어트를 하세요. 밥을 굶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죠.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자책을 하세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예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특히 밥 드시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게 전부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시거나 배변이 불규칙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러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붓기도 심해지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이 무거워져요. 그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나는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50대가 넘으면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20대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500칼로리 넘게 썼는데 60대가 되면 1200칼로리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남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탄수화물 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밥 한 공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요.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뽕 하고 나와서 금방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 높은 혈당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쪄? 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는 게 답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성분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시아 캄보지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에서 나는 열대 과일이에요. 망고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HCA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줍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요. 가르시니아의 HCA 성분이 지방으로 바꾸는 이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드셔도 그게 지방으로 덜 간다는 뜻이죠.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옥수수나 감자에서 뽑아낸 식이섬유예요.
이 성분이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간다고요. 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지방이 덜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배변 활동까지 도와줍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자, 세 번째, 이거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알로에겔 추출물이에요. 알로에는 다들 아시죠? 피부에 좋다고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먹어도 좋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피부도 좋아져요. 다이어트 할 때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붓고 체중도 안 빠지거든요. 근데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챙기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가르시니아 따로, 식이섬유 따로, 알로에 따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결국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예전에 따로 챙겨 드시다가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세컨랩스 다이어트 스틱이에요. 이 세 가지 성분이 이 한 포에 전부 들어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추출물. 따로따로 안 챙기셔도 되고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 세컨랩스 꾸준히 드시면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라서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네? 하고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화장실 가시는 게 달라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그 다음은 식후에 더부룩하고 졸린 게 줄어듭니다. 밥 드시고 나면 꼭 눈이 감기고 배가 빵빵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게 사실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세컨랩스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그런 증상이 한결 나아지세요.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세요. 체중계 숫자가 확 빠지는 것보다 먼저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옷 입을 땐 허리 부분에 여유가 생기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로에겔 성분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먹는 걸 줄이니까요. 근데 세컨랩스는 장 건강에 피부를 같이 챙겨주니까 오히려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경우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포도당이나 설탕을 먹을 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같이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같이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확연하게 억제됐습니다. 식후 30분, 60분, 120분 모든 시점에서 혈당이 낮게 유지됐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1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지방률 같은 경우 31.6%였는데 14주 후에 30.5%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맛없는 거 진짜 못 드시는 분이에요. 가루약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늘 알약만 챙겨 드시는 분인데 세컨랩스는 석류 맛이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가루인데도 거부감 없이 드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전보다 훨씬 잘 가신다고 하시고요. 요즘은 친구분들한테 벌써 다이어트 된다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건데 본인이 발견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비타민C 드시듯이 하루에 2포 식전이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드시기 전에 한 포, 저녁 드시기 전에 한 포, 이렇게 2번만 챙겨 드시면 돼요. 물이 필요 없습니다. 스틱을 뜯어서, 자, 이렇게 뜯어서 입에 털어 넣으시면 3초면 끝납니다. 이게 파우더 형태인데 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거든요. 그래서 물 없이 그냥 드실 수 있고요. 석류 맛이라서 새콤달콤해서 맛있습니다. 가루약 특유의 그 텁텁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이 가루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툭툭 뿌려 드셔도 됩니다. 식사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넣으면 바로 녹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이게 달달하면서도 그 석류 맛이 같이 나니까 굉장히 새콤달콤하네요. 아니,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새콤달콤하고 그 다이어트 약 특유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이게 석류 맛이 나면서 굉장히 새콤달콤하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식전입니다. 밥 드시기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포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깜빡하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2번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 세컨랩스가 좋은 게요, 6가지 기능을 한 번에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혈당, 체지방, 배변, 면역력, 피부, 장 건강까지 이거 하나로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먹기가 정말 편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3초면 드실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 가방에 넣어 다니시다가 식당에서 밥 드시기 전에 하나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주세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HCA 성분 때문에 임산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50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을 막아줘야 돼요. 다이어트 지긋지긋 하셨던 분들,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루 2포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준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상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늘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은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